세상에 완벽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치 그림으로 그려둔 것처럼 그런 가족 말입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런 가족은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고학력자였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낳은 저와 저의 형에게 기대가 크셨죠. 당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치맛바람이라고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는 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호기심도 많고 산만한 성격의 저는 평범한 여느 아이와 같았지만 부모님 눈에는 모자란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택한 방법은 바로 비교였죠. 준현이, 넌 너희 형 하는 거에 반의 반이라도 못 따라가? 너희 형은 너랑 똑같은 나이에 반장했고 반에서는 무조건 1등이었어. 근데 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와? 학원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점수가 뭐야? 수학이랑 과학만 잘하고 나머진 뭐냐고? 엄마, 그냥 난 학원 다니는 것보단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축구도 하고 친구 집에서 좀 놀다가 들어오고 싶다고요. 놀아? 놀긴 왜 놀아? 다른 애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하는데 넌 복 받은 거야. 오늘부터 네 방에 있는 침대 빼놓을 거니까 알아서 해. 공부 안 하면 밥도 없어. 숙제부터 끝내고 학원 숙제 검사할 거야? 엄마! 말 들어! 아니면 저번처럼 맞을 수도 있어. 너희 아빠 알면 또 난리 나! 반면 부모님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형에게는 뭐든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준수 전교 5등으로 올랐어. 반에선 1등이고. 어쩜 못하는 게 없어. 엄마, 나 이번에 또 반장됐어. 이거 기록에 남으면 대학 갈 때도 좋을 것 같아. 어머, 정말? 그런 게 도움이 된대? 담임 선생님이 그러던데 그 생활기록부에 싹 다 남는다고.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도 꽉 채우려고. 공부에 도움 안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열심히 해봐야지. 역시 괜히 귀찮은 거 맡은 게 아니었네. 우리 준수는 나 닮아서 정말 똑똑해. 혹시 뭐 필요한 거나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뭐 게임기? 컴퓨터? 말만 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럼 준현이, 내 동생 준현이 학원이나 좀 줄여줘. 저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응?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건 너무 부당해. 어쩜 이렇게 마음까지 착해. 근데 준현이도 너처럼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적어도 대학은 번듯한 곳에 들어가야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어. 괜히 요즘 사람들이 대학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 우리 아들 그건 이해해 줄 거지? 동생을 위해서니까. 그러지 뭐. 그럼 대신 밥은 좀 챙겨줘. 잠도 좀 자게 하고. 알았어. 우리 제일 착하고 똑똑한 준현이가 그러자면 그래야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그 비교라는 방법은 딱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는 게 부럽지는 않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축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비교를 아무리 해도 자극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형은 엄청난 노력파였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과외하고 또 학원까지 다니는 일정을 소화했죠. 코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쏟는 걸 보고 있으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완전히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형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야? 재미로 하면 못하지. 그래도 잘하면 칭찬받으니까 하는 거지. 넌 안 그래? 무슨 칭찬을 받아봤어야 그 기분을 알지. 그리고 난 어쩐지 노력해도 못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차마 너한테 같이 공부하자고 말할 수가 없다. 진짜 힘들어. 역시 그렇지? 해봤자 어중간하게 잘하는 정도일 것 같고. 솔직히 그 말은 동의한다. 제가 머리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확실히 객관적인 평가는 잘했어요.
될성 부른 떡잎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일찌감치 포기했던 겁니다. 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늘 저를 들들 볶았죠. 형이 고등학생이 되고 제가 중학교에 막 입학하자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어쩔 때는 지겹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후 제 모든 행동에 후회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라던 그 완벽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존재였죠. 사인은 운전자였던 아버지의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보급되지 않았기에 도로에 난 자국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라든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바로 올라오려다가 난 사고였죠. 친척들은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남긴 유산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얘들은 내 조카야. 당신들은 얘들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있어? 그러는 넌 무슨 용돈을 줬다고 그래? 우리가 뻔히 아는데 돈이나 빌리러 다녔지. 그래서 준수애미가 너 쫓아낸 거 모를 줄 알아? 어디서 돈에 미쳐서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끼어들지 말아요. 이게 지금 어른한테 너 몇 살이야? 명절에도 거의 보지 않았던 친척들은 멱살까지 잡고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형이 얼굴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생각을 정리했는지 제 손을 꽉 잡았죠. 준현아, 우린 그냥 우리끼리 살자. 형이 지켜줄게. 넌 날 지키고. 알았어? 응, 알았어, 형. 우린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산하고 꼼꼼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들 치고는 나름 열심히 계획한 거였죠. 그중 대부분은 형의 학원비로 쓰였고 상속 관련 부분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도움을 받아서 처리했어요. 저야 원래부터 학원을 다니는 걸 질색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문제는 살림이었는데 형은 그걸 저에게 다 맡겼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했던 후회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앞으로는 싫은 것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나름 우린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결국 형은 노력한 만큼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그 몇 년 뒤 저는 성적에 맞춰서 지방에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들어갔죠. 나름 평온했던 저희에게 문제가 생긴 건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준현이 너 대학 휴학하면 안 될까? 형이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도 좀 도와. 휴학? 근데 나 내년에 군대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휴학? 그래. 어차피 그 똥통대학교 이참에 때려치우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형 일 좀 돕다가 재수해서 다시 들어가. 아니면 편입을 하든가. 형, 근데 나 이 대학 좋은데. 대학 간판이 제대로 된 곳이 아니잖아. 이번엔 형 말을 좀 들어라. 너 컴퓨터 잘하잖아. 형 사업하는 곳 홈페이지도 만들고 관리도 좀 해. 어차피 너 대학 들어가서 술이나 퍼먹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밖에 더해. 형 사업 잘 돼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형이 시작한 사업은 나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이 모두 투자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형에게도 저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저 역시 수긍했던 겁니다. 형은 1년 안에 무조건 성공하겠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좀처럼 잘 나가지 못했죠. 오죽하면 군입대를 최대한 빨리 하려던 제 계획마저 미룰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3년.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 형은 사업으로 꽤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사업 시작 후 정확히 7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적신호였어요. 군입 때도 늦춰져 고생을 꽤 많이 했었는데 나와 보니 이룬 거 하나 없이 졸업장도 못 따게 되었던 겁니다.
형은 재수해라 편입해라 말만 했고 틈만 나면 제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기에 대학 자체를 포기해버리기까지 했네요. 뭐 그렇다고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뭐 딱히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았으니까요. 형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니까. 우리 회사 이제 꽤 좋아. 직원 수도 많고. 됐어. 집에서 보는 것도 싫은데 회사까지 같이 다니라고? 절대 싫거든? 낙하산이라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뭐라고 할 거야. 에이, 그래도 넌 좀 다르지. 우리 홈페이지 만들고 관리한 게 넌데. 이미 다른 곳 면접 봤어. 근데 형,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아직도 내가 만든 시스템을 쓰면 어쩌자는 거야. 전문적인 직원 뽑아서 새로 하는 게 좋아. 명색이 유통업체인데 온라인 쪽은 그냥 홍보용으로만 하면 어쩌자고. 나도 됐거든. 이쪽은 다 인맥이야, 인맥.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뭐 그런가? 그래, 뭐 형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나저나 면접 보는 곳은 연봉이 얼마야? 3천인가? 뭐 협의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정확히는 몰라. 중소기업이야. 제가 말하자 형은 웃으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좀 욕심을 가져.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한다. 뭐 그런 녀석이라서 널 더 좋아하지만 적당히 해. 뭐하면 형이 받아주고. 됐다고. 형이랑 나는 일 스타일이 안 맞아. 성공. 좋죠.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그런 부분에서는 덤덤했던 것 같아요. 뭐 돈이야 제가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이상으로 노력하는 것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저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라고 판단하고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컴퓨터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잘했다는 거예요. 조립하고 뜯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했고 하나에 집중하면 끝을 보곤 했죠. 때문에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난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중간에 휴학했기 때문에 고졸이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연봉도 훌쩍 뛰었죠. 하지만 제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열정이 빠져 있으니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준현 씨, 요즘 회사에서 일을 안 해? 직원들이 아주 불만이 많다고 들었어. 남들 일할 때 휴대폰 보고 게임이나 하면서 있다고. 그 말이 맞아? 일은 똑바로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전산 자동화를 시켜서 업무가 쉬워진 겁니다. 예전 방식처럼 입력 하나씩 해서 계산하는 게 오류가 많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과장님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더니 눈을 번뜩였죠. 제가 설명해주고 몇 번 해보더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아니 이걸 만들었다고? 아니 그럼 진작에 했었어야지. 왜 말 안 했어? 컴퓨터 고장난 것만 잘 고치는 수준이 아니었니? 프로그램도 뚝딱 만들고. 그럼 그럴 게 아니고 아예 싹 다 만들어. 다른 직원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일주일? 아님 열흘이면 되려나? 네? 그걸 왜 제가 해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뭐?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와? 자넨 회사 직원 아니야? 만들 줄 알면 만들어야지. 까라면 까는 게 회사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본인만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만들고 다른 직원 일은 싫다? 여기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야. 대학을 안 나와서 조별과제 의미도 모르나? 팀워크 몰라? 팀워크! 과장님,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용법도 알려주려면 교육까지 시켜야 하는데 제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만든 건데 애초에 다른 직원들하는 업무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 그럼 다른 직원들 일도 배워. 그럼 되잖아. 차례대로 인수인계 해달라고 해놓으면 쫙 돌아가면서 배우고 프로그램 만들고 몇 번만 반복하면 되는 거지. 일을 줄이려고 만든 건데 왜 일이 더 늘어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도 쉽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손이 덜 가게 해놓은 거지 제 업무도 충분히 많습니다. 뭐?
이해를 못해? 업무가 많아? 하이, 요즘 애들이 딱 이런다더니 그 말 틀린 게 하나 없네. 야, 너 잘한다, 예쁘다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꼬줄 새끼 데려다가 연봉 올려주고 능력 인정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이게 아주 회사를 물러보는구나. 그럼 연봉을 더 주세요. 이 월급으로 그 일까지 맡으면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야? 너도 많이 받는 거야, 넘칠 정도로. 아, 너 지금 한숨 쉬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불필요한 언쟁 더는 하기 싫습니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일 더는 못하겠다고요. 그렇게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회사에 입사하고 정확히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뒤늦게 연봉 협상을 하자고 테이블에 앉았지만 제게 바라는 일은 너무 많았죠. 무엇보다 상명하복, 수직적인 회사의 구조 자체가 불만이었던 저는 결국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학에서 함께 놀고 수업을 듣던 친구 한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친구는 저와 아주 흡사한 성격으로 괴짜였기에 저처럼 회사 생활이 잘 맞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술자리에 불려가고 의미 없는 잔소리를 듣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대책도 없이 거창한 사업 계획도 없이 덜컥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고 그곳에서 놀면서 뭘 할지 정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놀다가 친구는 제안을 했습니다. 쇼핑몰 어때? 요즘 대세잖아. 뭐 하나 빵 터지면 그냥 성공인데. 우리야 컴퓨터 관련된 건 그냥 최고로 해줄 수 있잖아. 쇼핑몰을 빠져나갈 수 없게 미로처럼 설계하거나 아니면 탈퇴를 못하게 엄청 어려운 조건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지. 어때? 너 옷 잘 입냐? 아니면 옷을 잘 봐? 유행하는 건 알고? 팬티를 바지 안에 입는 것밖에 모르는 주지 무슨 쇼핑몰이야. 인정. 그럼 그건 됐다. 그럼 수출 수입 그것도 대세지. 어때?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야. 판매 대행도 잘하면 떼돈 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곳에서 화장품 들여오는 거야. 비타민이나 건강하다고 하면 불가사리도 먹는 민족이니까 뭐든 된다. 불가사리가 영어로 뭐야? 너 영어 못하지? 나도 못해. I'm fine, thank you만 해서는 못한다고. 번역하면 되는 거지. 통화는 어쩔 건데? 그것도 번역으로 할 거야? 헬로 하면 뭐라고 할 건데? Hi, I'm fine, thank you? 그럼 그것도 포기하자. 그럼 뭐 하라고? 나도 모르지. 회사에서 잘린 네가 잘 알겠지? 응, 나는 겨묻었고 넌 똥 묻었어.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며 서로를 비난하며 우린 그걸 회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A부터 Z까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형 성격에 이런 걸 알았다면 입에 거품을 물었을 거라고 확신했고요. 당연히 우린 그러면서 시간만 죽였고 이 말이 사업이지 사실상 백수였다고 보면 됩니다. 헌데 그 무렵에 형이 결혼하게 되면서 저와 친구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고 뛰어들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할 상대에게 백수인 남동생이 있다는 건 좋은 조건처럼 보이진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형은 그런 저를 감싸줬죠. 무리하게 하지 말라니까. 너 사업 잘못되더라도 형이 있잖아. 그래도 나름 이제 우리 일도 많아졌어. 꽤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 됐어, 진짜 무리하지 마. 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된다고. 형은 이해한다니까. 형이야 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형수 입장은 달랐죠. 당신은 자꾸 왜 그래? 도련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뭘 시작하셨다고요? 저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앱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 시작했어요. 그게 돈이 되나요? 나쁘지 않죠. 저랑 친구가 그런 쪽은 전문이라서요. 뭐 입에 풀칠만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해보세요, 도련님.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해놓는 게 좋잖아요. 지금도 늦은 나이인데
형 믿고 놀고 먹는 건 그만해야죠. 심지어 나이도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나마 예의를 갖춰서 별말을 하질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수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형이 저를 감싸려고 할수록 더욱 사이가 틀어졌죠. 그러다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을 때 형수와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어나고 앓은 뇌성마비가 원인이 되어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형수가 결혼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연애를 3년이나 하면서 한 번을 안 보여준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도련님도 부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식장을 안 가겠다는데 왜요? 그건 싫어요? 아니, 부끄러워서 안 보여준 게 아니라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한 거죠. 그건 억측이에요. 어쨌든 난 못 받아들여요. 도련님이 고졸의 반백수나 다름없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죠. 홀어머니 모시는 장인? 더구나 나보다 나이까지 많은... 진짜 최악이거든요? 형수가 부들부들 떨며 질색을 하자 형이 나서서 형수를 말렸죠. 아이, 당신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겠어? 아이, 도대체 왜 그래? 아이, 준현이가 좋다고 하잖아. 내가 뭘? 솔직히 당신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무래도 도련님 사업도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군 식구까지 늘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럼 그걸 형인 당신이 다 떠안을 텐데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바보 같았지만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형수가 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형에 비해서 느리고 욕심도 없는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라고만 여겼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훗날 망하면 형에게 들러붙을 그런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만나는 사람도 자신들에게 기생하는 벌레라고 느꼈을 테고요. 그땐 정말로 너무 불쾌했습니다. 비록 형처럼 진지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형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고 어려워도 제 손에서 다 해결해 왔었어요. 매번 입버릇처럼 저를 돕겠다곤 했지만 형 역시 저에게 지원한 적이 없었죠. 더구나 제가 만나는 사람 역시도 장애가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어머니까지 돌보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죠. 실제로 형수와 형 두 사람 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형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한 거야. 그 안사람도 참석하려고 준비는 다 했었고. 말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너 걱정하는 건 똑같아. 알지? 괜찮아. 뭐 딱히 기대도 안 했고. 회사는 괜찮아? 잘 되겠지. 우리 회사 나름 탄탄하잖아. 고학력자만 선별해서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 다행이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우리 회사야 큰 곳이지만 넌 아니잖아. 네 걱정이나 해. 시기가 안 좋았는지 형은 그 이후로 쭉 바빠졌고 저 역시도 결혼 이후에는 형과 따로 만나지 못했어요. 시간이야 있긴 했지만 형수를 만나게 되면 아내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만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형수는 아내를 위아래로 보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죠. 좀 어렵긴 하네. 동서라고 부르면 되지? 설마 나보다 나이 많다고 대충 생략하고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믿어. 그래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치? 그럼요, 당연하죠. 편하게 부르세요. 시키실 게 있으면 시키시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형수는 다시 한숨을 푹 쉬었죠. 그것도 사지가 멀쩡해야 시키지. 지금 그 상태로 내가 뭘 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하지. 저는 가만히 있다가 욱해서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그 비꼬는 말투 좀 어떻게 못합니까? 봐, 이런다니까. 이게 왜 비꼬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불쌍하고 가엽게 생각해야 착한 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라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괜히 욱해서 사람 몰아가는 것도 보기 싫네요. 못 배워서 그런가? 아, 이것도 자격지심 없으면 별 의미 없는 말인 건 알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형이랑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네. 날이 가면 갈수록 괴팍해지는 형수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형이 불쌍했습니다. 사치도 심하고 허영심만 가득해지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뒀다는 게 말이죠. 그럼에도 그건 형의 가족이고 결혼 생활이니 형에게 따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별개로 난생 처음으로 자존심이 상했고 아내가 더 이상은 주눅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형수가 계속 시비를 거는 이유가 제 불안정한 미래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제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친구와 저는 욕심이라는 걸 내보기로 했습니다. 웹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반년이 좀 지나니 사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기존부터 해왔던 일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확장시키면 되는 일이라서 어렵지 않았어요. 애초에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기에 큰 자금이 필요 없었고 대신 고급 인력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초반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게 이득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국 성공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수익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축하해. 축하는 당신이 받아야지. 당신 없었으면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기다려주기만 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당신처럼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 성공은 결혼이랑 시작된 거야. 돈 더 모으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살자. 진심이야? 그게 정말이야? 예전부터 그러고 싶었어. 집이 좁아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제 이야기는 진심이었습니다. 형은 말만 돕겠다고 했지만 정작 저희가 결혼 후 가장 많이 도움받았던 건 장모님이었어요. 결혼하고 계속 바쁘게 지낸 저도 그렇고 아내 역시 계속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장모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죠. 달에 한 번씩 반찬도 보내주셨고 시골에서 농사지은 신선한 과일이며 채소까지 매번 챙겨주셨거든요. 그뿐인가요? 겨울이면 한의원에서 비싼 한약까지 지어주셨죠. 그러니 당연히 자리 잡히면 장모님을 모시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돈을 모은 끝에 집을 이사하고 준비를 할 무렵에 형 내외가 저희를 찾아왔죠. 형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랑 계약했던 곳이 부도가 났어.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대금을 치르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지. 우리 집도 날아가 버렸고 자동차까지도 압류되어서 더는 할 수가 없어. 형 파산하려고 한다. 준현아, 우리 당분간 신세 좀 지자.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갑자기는 아니야. 계속 위태로웠어. 그래도 버텼지. 어떻게든 될 줄 알았으니 너한테도 말을 안 했지. 근데 직원들도 지들 살겠다고 도망치듯 회사 떠나버렸고 나 혼자선 불가능했어. 똑똑한 놈들 뽑은 줄 알았더니 계산기만 두드리는 순 양아치 같은 것들이었어. 그랬구나. 정말 마음고생 심했겠다. 형이야 당연히 받아주겠지만 형수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제 아내 손까지 잡고 그간 미안했다는 말까지 했죠. 동서, 그때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 나도 나이가 어리니까.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남은 게 가족뿐이었어. 우리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이 사람 파산 신고하고 직장만 구하면 단칸방이라도 얻을 생각이거든. 면목 없지만 당분간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응? 저는 아내와 의논 후에 형 내외를 저희 집으로 들였습니다. 장모님을 데리고 오려는 계획은 잠시 미루게 되었죠. 다행히 형은 파산 신고까지는 무사히 끝내게 되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며 한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수와 조금씩 마찰이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형이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포부를 밝혔기 때문이었죠. 결국 기승전 치킨집 아니야? 대기업을 나와도 결국 마지막에는 음식점, 요식업이거든. 그래서 나도 내 브랜드로 창업을 할 생각이야. 가게 하나 낼 돈만 모으면 되는 거지. 그러자 형수는 그런 형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차라리 서방님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건 어때? 뭐 들어가면 이사나 뭐 그런 직급이라도 달아줄 거 아니야.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서방님 회사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집을 매매로 들어왔지.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쪽은 IT 업종이야. 배우면서 하면 되잖아, 배우면서. 누가 배우면서 일을 해?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 그러게 당신도 컴퓨터나 좀 배우지 뭘 한다고 경영. 그런 건 재벌 2세나 듣는 거 아니야? 솔직히 대학 간판 좋은 거 달려고 아무 곳이나 들어간 거지? 야, 말 다 했어? 남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어? 그럼 난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어? 사업은 자기가 말아먹어놓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당신 학력에 식당 종업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뭐 어때서? 그냥 서방님 회사에서 일 좀 하면 어디가 덧나? 왜? 자존심 상해? 그런 부분은 서방님이 알아서 어련히 좋은 직급 안 달아주겠냐고? 내 동생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럼 나 정말 화낼 거야! 솔직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식탁에만 앉으면 기다렸다는 듯 싸웠거든요. 아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니었죠. 덩달아 저와 아내의 사이까지도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에는 없던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전화가 수십 통씩 왔죠. 막상 받아보면 이야기는 똑같았어요. 누구랑 있어? 당신 지금 여자랑 있는 거 맞지? 그렇잖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내 친구랑 같이 있어. 바꿔줘? 그럼 점심엔 누구랑 먹었는데? 그것도 발뺌할 거야? 나도 다 들은 게 있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점심을 누구랑 먹어? 여기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 영수증 보내줘? 그럼 믿을 거야?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으면 그게 그 누구야? 나도 답답해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됐어, 얼른 집에나 들어와.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사실 그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긴 했습니다. 일이 바빴던 건 별개고 어떤 날에는 일부러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죠. 형과 형수는 밤낮으로 돈 때문에 싸우고 아내는 저를 의심해서 휴대폰 검사부터 시작하니 답답했어요. 더구나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죠. 형수가 주변에 친구가 많아서 늘 사람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심을 내렸어요. 아내와도 진지하게 상의를 했고 고심 끝에 형과 형수에게 집을 따로 구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기 서방님 말이야. 혹시 당신 회사에 취직하는 건 어때? 무슨 소리야. 형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치킨집 열 거라고. 왜? 혹시 형수가 또 그 이야기 꺼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지. 근데 형이 하던 일이랑 우리 일이랑은 좀 달라. 나도 알지. 그래도 치킨집보다는 훨씬 괜찮지 않나? 뭐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형이 아무 일이나 하겠다고 할 것 같지도 않아서 형한테 일단 물어는 볼게. 뭐 아마 싫다고 하겠지만. 응, 알았어. 형수 성격상 아내에게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요식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니까요. 허영심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회사, 번듯한 사업을 하길 바라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저는 적어도 형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에게 다시 제의를 했지만 형은 거절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무리긴 해도 자신이 돈을 보태서 가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당신도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쓰겠다고? 작긴 해도 아파트 매매까지 해둔 상황이잖아. 지금 인테리어 들어갈 거고 그것만으로도 무리하긴 했잖아. 그래도 당신 옆엔 형뿐이잖아. 형님은 싫지만 서방님 생각하면 우리 엄마랑 비슷한 감정일 텐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고맙다. 그럼 얼른 서프라이즈 선물 해드리고 난 장모님 모시고 올 준비나 할게. 형수랑 형 방 비우면 가구랑 이것저것 새로 짜서 넣을 생각이야. 안방 비워드리려고. 안방을? 우리 엄마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화장실도 여긴 따로 있잖아. 그리고 여기 베란다랑 이어져 있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들고. 그러니 여기가 딱이야. 우리야 뭐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 그야 그렇지. 어쨌든 고마워 여보. 우리 앞으로는 문제없이 잘 살자. 나도 당신한테 믿음 더 줄게. 뭐 이제까지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우린 그런 문제는 없었잖아. 내가 더 잘할게. 나 믿어줘. 응? 저기 여보. 그때 아내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더군요.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어 말했죠.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다 정리되면. 저는 그날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며 무슨 말이냐고 계속 물었지만 아내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내의 마지막 웃음이 되었죠. 비가 유난히 내렸던 이튿날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아내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사람이었고요. 저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정신을 몇 번이나 잃었습니다. 형과 형수는 제가 깨어날 때마다 아내의 죽음을 알렸고 저는 다시 쓰러졌죠. 마치 제 머리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잊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끔찍한 악몽을 꿨다고 생각했고 다시 묻기를 반복했거든요. 마침내 모든 걸 받아들였을 때 저는 상복을 입고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린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죠. 아이고,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주희 어쩌면 좋아. 장모님, 박서방, 우리 주희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얼른 제발. 저는 오열하는 장모님을 안고 같이 통곡했고 장례 첫날에는 식사도 잠도 거부한 채 한쪽 구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첫날에 장모님 외에는 누가 다녀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머리는 멍하고 귀는 먹먹했죠. 그러다가 일순간 찢어지는 웃음소리에 정신이 번뜩 차려졌죠. 형수였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더군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장례식이라는 것이 모두 울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형님 동서사이지 사실상 남이었고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먹은 것도 없이 하도 울다 보니 구역질이 나와 입을 대충 헹구고 변기에 앉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잠이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아내가 죽었는데도 잠이 오냐?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비틀거리며 다시 변기 위에 앉았죠. 불가항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최면에 빠진 사람처럼 눈이 감겼고 저는 불편하고 좁은 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5분? 아니면 10분? 눈을 뜨자 밖에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여자 목소리였죠. 그땐 처음과는 반대로 찬물을 머리 위로 쏟은 것처럼 졸음이 완전히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늘 꽉 찬다니까. 장례식은 이래서 싫어. 돈 벌어서 어디 했어? 시설이는 똑바로 늘리고 제대로 갖춰야지. 안 그래도 죽은 사람 찾는 게 찜찜한데. 그러게. 근데 아까 상조 봤어? 엄청 부자라고 하던데 알아? 오며 가며 인사했을 거 아니야. 이제 싱글이네. 너 한번 도전해봐. 그쪽도 재혼이면 너랑 조건도 같고. 어때? 미쳤니? 아니 왜? 너 은지랑 단짝이잖아. 난 애매하게 친해서 너 때문에 온 거지만 은지가 형님 되면 넌 좋은 거 아니야? 친하긴 하지. 근데 걔가 친구라고 잘도 봐주겠다. 이 집 며느리 진짜 무서운 년이야. 나 그래서 여기 오는 거 솔직히 좀 무서웠어. 진짜 귀신 같은 거 있으면 소름. 왜? 뭔데? 너 죽은 이 집 며느리한테 무슨 짓 했어? 누가 무서워? 죽은 그 며느리? 내가 무슨 짓을 하니? 그래도 방관하긴 했지. 무서운 건 그 여자 말고 은지. 은지가 이 집 며느리 엄청 괴롭혔거든. 나이도 우리보다 많은데 쥐잡듯이 잡았다고. 그거 보면 내 전 시어머니가 천사로 보일 정도야. 어쩜 성질머니가 그렇게 더러운지. 도대체 왜? 듣기론 은지네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부자 동생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바로 집을 따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서 심통이 났나 봐. 미친. 그 동생도 진짜 너무하지. 한참 형이 잘 나갈 때 돈도 엄청 받은 모양인데 반대로 자기가 성공하니까 딱 지갑 닫은 거야. 좀 양심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괴롭혔는데? 무거운 거 들게 하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봤다고 이간질하고 죽은 여자가 다리를 절었거든? 그래서 그 방법이 엄청 잘 통한 거지. 뭐 이전 여자친구들은 엄청 예뻤다. 동창회에서 그 여자를 만나서 노는 걸 봤다. 그런 거짓말을 했거든. 나도 바로 옆에서 듣는데 소름이 쫙.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은지 그렇게 안 봤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입싹 씻은 동생 때문이면 그 정도 복수는 할 수도 있지. 저는 더는 듣지 못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놀라서 눈이 배로 커졌죠. 저는 곧이어 그들을 추궁했고 화장실에서 했던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차량에 부착했던 장애인 주차증까지 가지고 가서 사용하였으며 제가 형에게 빚이 있다는 거짓말로 아내의 돈까지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저희 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알게 된 후에 저는 바로 화장실에서 나가 형수님에게 따져 물었죠. 우리 주희한테 무슨 짓 했어요? 나 이야기 다 듣고 나오는 길이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집 비울 때마다 내 아내를 괴롭혔어요? 장애인 주차증도 가져가고 돈까지 가져갔고요. 거기다가 내가 전 여자친구 만났다고 거짓말까지 한 게 사실이에요? 형수는 주변의 눈치를 보더니 슬쩍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요? 서방님,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당신 친구들이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삼자 대면이라도 해야 맑게 알아들어? 서방님, 지금 저한테 반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의까지 차려야 해? 역시나 못 배워서 그런지 참.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서방님도 당당한 건 없잖아요. 준수씨 잘 나갈 땐 그렇게 옆에서 받아먹고는 사업 망했다고 나 몰라라. 장모나 챙기고 아내 치마 속에만 있었으니 이래서 핏줄이고 뭐고 없나 봐. 누가 그래? 내가 형한테 돈 받았었다고. 그때 형이 끼어들어 저를 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만해. 장례식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그런 형을 뿌리쳤죠. 형이야? 형수가 그런 말하고 다녔으면 사실 형밖에 없는 거네. 형이냐고? 내가 형 돈 받은 적 있어? 말해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너 이럴 거야? 내가 왜? 그냥 저 사람 혼자 추측한 거야. 형이 아니라고 하자 저는 내심 안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긴 했습니다. 정확히 형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형수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무렵이라면 제게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걸 형수가 더 잘 알았을 테죠. 그런데 어린 시절 이야기나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형수의 추측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생활했고 형의 사업 자금으로 대부분 쓰였으니 제가 받은 건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어서 형을 한 번 더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주희가 형이랑 형수 명의로 집 해주자고 해서 그거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어. 그리고 주희가 돈까지 보태서 가게 계약 직전이었고. 근데 뭐? 나 몰라라 했다고? 누가 누구 치마폭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형도 선택해. 나야 아님 형수야.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뭘 선택해? 형이라면 지금 이 상황 받아들이겠어? 좋아. 무슨 오해가 있었던 그것 때문에 불쾌했다고 치자. 근데 그걸로 내 아내를 괴롭혔어. 진짜 그런 오해면 타깃이 내가 되어야 맞지. 아니야? 준현아. 저 여자랑 난 같은 집에서 절대로 못 살아. 형도 이해는 할 거 아니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 아내를 괴롭힌 여자를 내 아내가 고른 집에서 살게 하라고? 절대 못해.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나 아님 형수 이렇게 둘 중에. 형의 눈은 진동하듯이 크게 떨리더군요. 그러더니 눈치를 보고는 제 곁에 섰습니다. 당신 나 몰래 그런 짓 했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몇 번이나 참으려고 했어. 당신 사치 심하고 오만한 그 성격도! 여보, 그만해. 내 친구들도 있는 자리야. 뭘 그만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럽지도 않아? 몸 불편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괴롭힌 이유가 뭐야? 당신 그거 병이야, 병! 어리다고 실수라고 봐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 당신 이제 30대 중반이야. 저는 그 말을 하는 형의 표정을 곁눈으로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 눈치를 보며 적당히 연극을 하고 있는 게 보였죠. 한쪽 눈을 찡그리고 입술을 깨물면서 형수에게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수는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얼굴을 아는 친구들이 빙 둘러 있었고 다른 장례식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으니 자존심이 구겨지다 못해서 찌그러졌던 거였죠. 이에 형수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당신이 동생이 눈치 없이 치킨 어쩌고 하는 게 열받는다며! 회사 대표로 들어가고 싶어서 내 옆구리 찌른 거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왜? 명문대의 사업가라서 나 같은 어린 여자랑 결혼해놓고 싹 다 말아먹고 식당 종업원이나 하는 주제 누구한테 병이래? 당신이 동생이 돈 가져간 게 있다며! 눈치 없으니까 나더러 알려주라고 했잖아! 야! 형수는 그때부터는 아예 형도 보지 않고 절 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저는 서방님이 그 여자 데리고 왔을 때 안 된다고 반대라도 했어요. 물론 그땐 혹시나 우리한테 피해 올까봐 그런 거 맞아요. 근데 형? 형은 착한 척 위선 떨면서 괜찮다고 장인은 불편한 질환일 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딱 지 주제에 맞는 여자 데리고 왔다고 불쌍하고 하찮은 것끼리 붙어 사는 게 재미있다고 이놈이 그랬다고요. 동생 어쩌고 내 동생 최고 이러면서 뒤에서는 우습게 생각했단 말이죠. 야, 너 똑바로 말해. 내가 언제 그랬어? 준현아, 오해야. 진짜 형은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말해. 늘 내 밑에 깔려 있어야 할 깔창 같은 놈이 주제도 모르고 잘난 척하는 게 싫다고 당신이 매번 말하던 거잖아. 동생을 응원해? 웃기는 소리 하네. 잘 나갈 때도 동생한테 뭐 하나 사준 적 있어? 없잖아. 말만 뭐든 해주겠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네가 사업 망하고 동생한테 돈 많이 줬다고 했을 때부터 난 알았어. 순 거짓말인 거. 그냥 너 좋은 사람하고 나 나쁜 년 만들어서 한몫 챙기려고 한 거였잖아. 나한테 동생 앞에서 일부러 싸우자고 한 것도 너잖아. 그래야 빨리 집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형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회사 들어오라고 했잖아. 근데 싫다고 치킨집 할 거라며 형이 그랬잖아. 그러자 형이 모든 걸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치킨?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형이 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눈치는 좀 있었어야지. 계속 너희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티 냈었어. 근데 넌 어디 부서에 넣을까만 생각했지. 부서? 일? 대표도 아니고 그깟 일 봐주려고 네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내가 네 밑에? 애초에 네 주제에 내 위에 있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졸 주제에 그깟 사업 좀 잘 된 걸로 유세를 떤 건 너야! 유세? 내가 언제? 형 이제까지 그런 생각했었어? 그래, 왜? 솔직히 난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일을 악물어야 했어. 어릴 때부터 공부에 목숨 걸었고 사업 준비도 누구보다 철저했다고. 근데 넌 놀고 먹고 대학도 아무 대학이나 들어갔지. 술이나 퍼먹고 게임이나 신나게 하면서. 그러다 친구랑 소꿉놀이나 하다 그냥 해본 사업이 대박이 났다? 그래서 그 넓은 집까지 사고. 빌어먹을. 왜 넌 다 쉬운데? 뭐가 그렇게 넌 잘났냐고? 노력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루저 새끼가 너한테 그런 회사가 가당키나 해?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제가 알던 형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식당이라도 하겠다는 형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어요. 뭐든 열심히 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늘 그런 형을 존경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형은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룬 것들은 모두 운이고 언제까지나 저는 형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본인 기준에서는 수준 미달이었기 때문이었고 저희 집에 갑자기 들어온 것도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룬 회사를 빼앗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형 정말 미쳤구나. 너야말로 미쳤지. 죽은 아내 때문에 형 멱살을 잡아? 돌아가신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내가 그래도 그 정도 자격은 있어. 무슨 자격? 너 부모님 돌아가시고 돈 안 빼앗기게 내가 지켜줬잖아. 보호자 그거 해줬잖아. 그래, 덕분에 친척들한테 빼앗기진 않았지. 근데 형이 거의 다 썼잖아. 망한 그 사업에 우리 부모님 사망보험금도 온전히 다 들어가 있고. 야, 적당히 해. 난 이 형이야. 형이랑 형수 때문에 내 아내 살아생전에 괴로웠어. 두 사람 그 목 같은 연극 때문에 숨 막히고 늘 힘들어했는데 난 그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다고. 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 아내가 그렇게 갔다고. 근데 여기서도 형? 아직도 완장질하고 싶어? 그러자 형이 푹하며 비웃더니 말했죠. 야, 솔직히 까놓고 그게 왜 나랑 이 사람 때문이야? 절름발이라서 차를 못 피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형의 턱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형은 그대로 기절을 했고 오줌까지 지렸죠. 형수는 저를 보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버렸어요. 형이 깨어나지 않아서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끝내고 발인까지 모두 한 뒤에 저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제 짐을 모두 빼는 동시에 급매로 그 집을 내놓았어요.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물량이 없었기에 그리 낮은 가격도 아니었는데 바로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 짐은 인테리어가 끝난
원래라면 형님 내외가 들어갔어야 할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렇게 딱 이틀 뒤 형에게서 연락이 왔죠. 너 집 팔았어? 우린 어디로 가라고 집을 팔아? 아니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왜? 왜? 너 나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그땐 그렇게 화가 나서 말했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리고 너 우리한테 집 주기로 했잖아. 이미 매매한 거 아니야? 준다며. 솔직하게 말하면 준다고 했잖아. 그래 그거 가져. 내가 이사 나왔잖아. 진짜 사람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해? 준현아, 형이 잘못했다. 너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맞잖아. 우리 이렇게 두면 정말 쫓겨나서 갈 곳도 없어. 집주인이란 사람이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야. 네가 와서 말이라도 해줘. 당장 우리 집이랑 가구는 어쩌라고? 뭘 어쩌긴 어째. 형이 알아서 해야지. 식당 종업원 하면서 앞으로 쭉 돈 열심히 모아. 형이 늘 그랬잖아.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형은 욕심이 넘치니까 분명 다시 성공할 거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더 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절름발이 아니라도 못 피할 정도로 확 밀어버릴 거니까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말고. 그렇게 저는 형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꾸자 회사까지 쫓아왔는데 형은 자존심에 찾아오진 않았고 대신 형수를 보냈더군요. 서방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빌까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내가 그때는 정말로 미쳤어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미쳤지. 나도 알아요. 근데 저는 죄가 없어요. 다 춘서 씨가 시켜서 한 거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만하고 가세요. 앞으로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희 진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친구들도 저랑 안 보겠다고 하고 저는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서방님, 산 사람은 살아야죠. 네? 제 아내한테 한 짓 다 들었어요.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놓고 걸음 느리다며 짜증도 냈다면서요. 어디 그런 기분 느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기분. 두 다리가 멀쩡해도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 말에 형수는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파르르 떨면서 소리쳤죠. 당신 형이잖아. 어쩜 이래? 이렇게 쉽게 가족을 버려? 가족? 형이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형을 가족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잔말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는 무시당하기 싫다면 형한테도 전해.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면 더는 사람 보내서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꿈꾸던 완벽한 가족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쯤 되니 애초에 제가 가족은 맞았을까 싶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의지하고 자란 형제 사이였지만 저는 그런 형의 본심을 전혀 몰랐어요. 본심을 들은 뒤에 돌이켜보니 하나씩 해석이 되었죠. 학원을 가기 싫다고 반항하던 형이 제 편이 되어준 것도, 제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은 것도 모두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형은 오래전부터 저보다 늘 우위에 있는 걸 즐겼고 제가 잘 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였어요. 형에게 저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보이기 위한 들러리, 비교하기 좋은 대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게 형이 저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형이라서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가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늘 걱정하던 장모님이었어요.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내도 그걸 더 좋아할 거고요. 자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물론 지금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새 장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한 번이면 됩니다. 사실 이전부터 장모님, 아니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계획을 했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일이었고요. 그래도 이런 집을 내 명의로 하겠다니. 만약에 제가 이대로 죽으면
저희 형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내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의 희망까지 박살내는 게 그들이 받을 마지막 벌이고요. 그들에게 제가 죽어서도 한 푼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리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는 아주 가끔 꿈에 나타났고 저는 여전히 아내가 그립습니다. 그건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이라는 게 별게 있나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동시에 그리워하고 슬픔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는 게 가족이죠. 때문에 저는 이 별난 가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장모님은 벌써부터 재혼 이야기를 슬쩍 하시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만났을 때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리고 아내가 제 곁을 떠났을 때도 느꼈죠.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이구나.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저 없는 동안 내내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괴로워했을 아내의 마음입니다. 부디 아내의 마지막이 불신으로 가득 찬 끔찍한 상상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부디 마지막 그날에 나눴던 새 출발에 대한 희망과 어머니와 함께 살 거라는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길 빌어봅니다. 곧 아내의 기일이 다가와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아내가 평안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